최근 이슈의 중심에 놓인 또 다른 정치인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장경태 의원은 김남국 전 비서관보다 한 살 동생인 1983년생입니다. 전남 순천 출신이고요.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처럼 대학 시절 되게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프집, 뭐 편의점, 서빙 알바, 뭐 안 해본 알바 없이 정말 다 섭렵을 했었고, 그 시립대가 동대문구에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동대문구를 기반으로 쭉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청년이라고 해서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뭐 전략 공천 같은 되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한 케이스는 아니고, 대학생 때부터 정말 밑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좀 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닦아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83년생이면은 42살이잖아요. 근데 당 생활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오래 했군요. 사람이고, 2008년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초대 대학생 특별위원장을 했는데 당시 만 24세여서 최연소였고요. 2009년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 활동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도 2009년에 있었죠. 그때 운구 차량 수행원 6명 중에 1명이었었다고 또 해요. 그리고 2012년에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청년 특보였고, 2013년에는 만 29세 때,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했는데 청년 정치를 내걸고 도전했지만 그때는 이제 컷오프가 됐었고, 또 2018년에 민주당에서 최초로 30대 원외 전국 청년위원장을 했고요. 2019년에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들 임명을 담당하는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제 역임을 했고요. 2020년에 동대문구 을이 청년 전략공천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경선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민주당 출신이었던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장경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사퇴를 하고 단일화에 성공해서 국회에 이제 극적으로 입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민주당 최초로 평당원 출신 30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마지막 2024년 8월에는 90%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서 민주당에서 최연소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입지전적인 그런 커리어를 거쳐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소개 내용만 들어봐도 사실은 뭐 청년 정치의 상징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알 법한 프로필인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정치권에 오래 발을 담고 있었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장경태 의원 고유의 정치적인 노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제가 그 경향신문도 그렇고 이제 다른 언론사의 민주당 좀 오래 출입한 기자들한테 평가를 좀 물어봤는데, 재밌는 평가가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주류의 길만 걸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해찬 대표였는데 그때 이해찬 대표 측근이고, 이재명 정부 시절에는 완전 친명이고 항상 주류였고, 항상 주류의 생각과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좀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포지션에 있잖아요. 당대표에. 네.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이 이제 지난 6월에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그때 의원 6명이 동행을 했어요, 뒤에. 근데 재선에 이제 최기상, 이모경, 문정복, 그리고 초선에 양문석, 박지혜 의원이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경태 의원이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최측근이냐 물어보니까 당대표 인선을 같이 짜는 정말 몇 안 되는 최측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장경태 의원은 우리가 예전 기준으로 정치인들을 따지면은 무슨 계파 분류를 하더라도 뭔가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념의 차이를 두고 나누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장경태 의원하면 그런 그 이미지는 떠오르지는 않고, 다만 법사위에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상대당을 향해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던데, 여간 당내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의 신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고, 정청래 대표가 특히나 이제 당원권 강화 기치로 활동을 했잖아요. 예, 당원권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핵심 기구인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당대표의 어떤 핵심적 가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아까 서울시당 위원장 임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좀 권한이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어떤 자리냐 하면은
그 최근 이제 JTBC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초구에도 구청장 공천 맞아요. 네. 개입했다는 녹취가 보도가 됐는데 그때 윤석열이 통한 게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구청장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그런 녹취가 있잖아요. 뭐 박성중한테 뭐 그래도 김태우가 경쟁력 있고 파이팅도 있으니까 뭐 살펴봐라 했는데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박성중 본인의 녹취도 나왔잖아요. 뭐 권성동 거치고 장제원 거쳐서 안 되니까 뭐 당선인 본인이 전송수 꽂으라고 말했다. 근데 실제로 둘 다 단수 공천이 됐고 이제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동안 그래도 이제 물론 뭐 주류를 정말 항상 지향을 했었던 뭐 것도 있고 하지만 20년 동안 어쨌든 되게 단계적으로 밟아와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이제 진짜 정점에 올라왔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일이 터졌다 좀.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란 자리가 아까 이제 그 우리 유경영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설희 기자,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일단 장경태 의원은 이제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 다른 의원실 보좌관들하고 술자리를 갔다가 이제 만취한 A 씨를 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핵심 증거로는 이 이제 피해 여성 A 씨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장 의원의 멱살을 잡고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이랑 이 장 의원과 피해 여성이 좀 밀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좀 핵심 증거로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 그때 술자리에 함께했던 이제 여성 보좌관 2명 이 목격한 사실을 피해자한테도 확인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TV조선이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한 동석자가 장경태 의원이 이제 피해자 등을 좀 쓰다듬듯이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해줬고 다른 동석자도 손이 가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이 내용을 경찰에 또 진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서울경찰청의 여청과까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민주당의 윤리감찰단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고죄 맞고소도 있고 또 이제 2차 가해 의혹도 있고 이게 지금 둘 다 좀 자중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2차 가해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아직 본건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성추행 피해 사실이 정말 사실일 가능성을 고려해서 운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 고소인의 신분을 언급을 또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성폭력 처벌법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은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 개정안을 장경태 의원 본인도 2020년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도 뭐 글을 올렸죠. 뭐 사람 가려서 만나라는 말이 꼰대 얘기인 줄 알았다. 내가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피해자 인터뷰가 처음 사건을 보도한 TV조선에 나왔는데 대본에 따라서 연출이 된 듯한 네. 녹화. 그리고 이제 나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 피해 사실이라고 하면은 2차 가해죠. 전형적인 2차 가해고 또 무고죄 맞고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남발하면 피해자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식으로 작동하는 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법을 지금 무고죄 맞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은 좀 제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거고 장경태 의원 본인도 2022년에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꽃뱀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런 건 굉장히 저급하고 안 좋은 인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것까지 이렇게 부정되는 상황이 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좀 차분하게 기다렸으면 어땠겠느냐 하는 반응이 좀 당내에서 많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냥 활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 회의도 참석하고 서울시당 위원장 그 회의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SNS 올리고 또 기자들 만나고. 근데 장경태 의원이 워낙 지금 이제 요직에 있고 또 친명이고 핵심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언행이 보도가 될수록 당에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을 옹호하겠다고 이런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이 또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게 됐고 이렇게 빌미를 줄수록 당은 난감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또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고소고발 당했는데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건 이거 이해 충돌이다. 법사위에서 나가라. 사보임해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장 의원도 내가 무구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아까 우리 유경선 기자가 언급한 서영구 의원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쉴드를 치다가 좀 그런 발언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보도 보니까 이제 사보임 하려고 한다 이런 단독 보도가 네. 나와서 아마 좀 좋지는 할 것 같아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뭐 경찰에 수사를 하더라도 네. 전국적으로 사법적인 기소 불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정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그런 뭐 충돌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추측이 좀 드는데 여하간 이게 장경태 의원 사건은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정치적 미래를 조금이라도 지키려면은 가장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장경태 의원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나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성평등 실현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고 사회적 화합을 외치면서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남성 권리를 축소를 하고 각종 여성 편향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마치 이제 여가부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통해서 여성 혐오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본인이 다 정치적으로 그건 뭐 선업을 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정치적 자산을 까먹지 않으려면 그리고 본인이 대변하고 있는 어떤 청년 정치라는 그 단어가 너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수년 동안 고생한 거 당직자들도 다 인정하면서 높이 사는 부분이니까 그냥 좀 이제라도 처분을 기다리면서 약간 좀 자중하시는 게 옳은 자세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언행이 하나 생길수록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말이 파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또 연루되고 당에 파장이 생기고 또 피해자에게도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이제라도 당 내부의 그런 생각하는 의견들을 좀 듣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해봤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네. 개인적으로 보기에 사실 이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좀 뭐 언행을 신중해야 되고 최대한 말을 삼가고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지금 야당과 맞서 싸울 때 뭔가 적을 상정해놓고 싸울 때처럼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 처신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장경태 의원이 정치를 이제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 더군다나 지금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국회라는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본인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김남국 전 비서관은 82년생이고 장경태 의원은 83년생인데 연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같은 면모는 혹시 없습니까? 이 공통점이 흑수저 마케팅을 좀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김남국 의원이 좀 기억해 보시면 2019년에 그러니까 소개팅하는 컨셉의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상대방 여성에게 나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이 7, 8년 동안 이렇게 라면만 먹었다 이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까르보나라 파스타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까르보나 이렇게 약간 서투르게 말해서 좀 예능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 본인은 이제 언론에 이제 본인 지역구 이제 동대문구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나는 오리지널 흑수저다. 나 재산 1,000만 원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누누이 밝힌 게 있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 들었는데 나는 지금도 반지하에 산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흑수저 코스프레 아니에요? 막 이랬더니 아니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리고 누가 코스프레를 5년씩 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그 두 분 청년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늘 행실을 처신을 잘 해주길 바라면서 다음 인물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